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원가 견적의 개념과 다양한 원가 견적의 방법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이번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 적합한 원가 견적 방법을 선택해서 원가 견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강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강의 순서는 원가 견적의 개념, 원가 견적의 유형, 원가 견적의 이슈, 요약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첫 번째, 원가 견적의 개념입니다. 원가 관리는 승인된 예산 안에 프로젝트를 끝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산 안에 끝낼 수 있는지를 관리하려면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도 전체 예산을 예측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가 관리의 가장 기본이 원가 견적이 됩니다. 원가 견적은 프로젝트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정하는 것으로 원가 관리의 가장 중요한 정보 중에 하나입니다. 원가는 수량과 단가를 곱해서 구해지고요. 여기에서 수량은 설계자, 엔지니어 또는 고객이 제어할 수 있는 변수이고, 즉 설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변수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프라이스는 설계자의 통제하에 있지 않고 시장이나 타인의 결정에 따라 가치가 달라질 수 있는 변수입니다. 원가 견적은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하도급업자, 각 주체별로 각자 자신들이 관심 있는 비용에 대해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발주자의 견적은 최종 가격, 건물을 짓는데 전체 얼마가 드는지에 관심을 두고 있고, 시공자의 견적은 최종 가격뿐만 아니라 실제 투입되는 자원 종류별 단가와 재료비, 노무비, 직접비 이렇게 각각 구분된 비용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원가 견적은 그 측정 단위를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원가 견적의 유형입니다. 프로젝트 단계별로 정보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각 단계마다 활용할 수 있는 견적의 방법도 다릅니다. 먼저 기획과 계획 단계에서 수행되는 견적은 계산 견적 또는 계략 견적이라고 불리는 견적입니다. 전체 프로젝트 예산 수립을 위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프로젝트에 대한 가용 정보가 적은 상태에서 수행되는 견적입니다. 계산 견적의 대표적인 방법에는 먼저 시설물의 표준적인 단위 기능을 결정하고 해당 단위 기능당 금액을 전체 단위 기능 수를 곱해서 구하는 견적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단위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병원은 침대 수, 호텔은 룸의 수로 정의가 되고 그 각 시설물의 특징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정확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20%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면적 기반의 견적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견적 방법이고요. 해당 시설물의 유형별 단위 면적당 금액과 전체 면적을 곱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정확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15% 정도입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설계가 진행된 이후로부터는 정보의 양이 많아지면서 상세 견적이 가능해집니다. 상세 견적의 대표적인 방법에는 WBS의 요소 기반의 견적 방법, 어셈블리 방법이 있고요. 이 WBS는 결국 사업의 관리 대상이 되는 주요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각 요소별 금액들을 다 더하면 전체 사업비라는 가정으로 견적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은 정확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10%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세 설계도가 나왔다면 그 설계도를 기반으로 물량을 산출하고 단위 금액을 곱해서 견적하는 퀀티티 테이크오프 방법입니다. 정확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주로 시공자 입장에서의 원가 견적 방법으로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입찰 견적이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정확도를 가지는 견적 방법입니다. 그러면 계산 견적과 상세 견적으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산 견적은 프로젝트의 타당성을 검토하거나 설계 초기 단계나 진행 중에 설계 대안들의 경제성 평가, 그리고 개념 설계, 기본 설계 수준의 프로젝트 정보에 근거해서 공사비를 산출하고 프로젝트의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데 사용하는 견적입니다.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는 상태이지만 프로젝트의 규모와 해당 프로젝트의 수용 용량을 정의할 수 있는 개념들을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개념들은 정의할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공사비의 영향 변수를 도출해서 총 공사비를 예측하거나 그 공정별 공사비를 예측해서 합산해서 산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단위 금액은 유사 시적 사례 프로젝트 공사비를 기반으로 합니다. 과거 유사한 프로젝트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추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보정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제 보정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각 금액의 지역적 요소나 물가 상승의 시간적 요소 등을 반영해서 그 원가 견적의 정확도를 높이는 걸 의미합니다. 계산 견적의 방법들에는 먼저 홀 유닛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집 또는 학교, 이렇게 건물 전체를 단위로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매우 계략적인 방법입니다. 너무 러프해서 잘 쓰이지 않는 방법이지만 전체적으로 계략적인 금액을 알고 싶을 때 쓰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ROM입니다. 이 방법은 시설물의 표준적인 단위 기능을 결정하고 해당 단위 기능당 금액의 전체 단위 기능 수를 곱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는 단위 교실당 금액의 전체 교실 수를 곱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고, 병원은 병상당, 그리고 숙박시설은 객실당, 주차장은 주차 공간당, 그러니까 차 개수당,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시설물의 표준적인 단위 기능을 정의할 수 있고요. 여기서의 단위 기능은 해당 시설물의 사용상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요소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단위 기능이 만약에 침대수라고 해서 그 침대 가격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관련 서비스 시설의 금액까지 포함된 단가로 이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단위 기능당 금액의 추정 역시 최근 유사 프로젝트로부터 유추할 수 있고 현장 조건이나 시장 상황, 지역적 조건 등을 고려해서 이제 전문가적 판단을 통해 이제 추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연습 문제를 같이 해보면서 ROM 방법에 대해 더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는 120개의 교실 수를 가진 학교의 건설 비용이 12만 달러일 때 90개의 교실이 있는 학교의 건설 프로젝트의 원가를 추정해보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풀어보면 한 교실당 금액을 계산을 해보면 12만 달러에 이제 120개로 나눠주면 한 교실당 1000달러가 소요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90개의 교실 수를 가진 학교를 추정을 해본다면 그 교실 수당 금액을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9만 달러가 이 학교 건설 프로젝트의 원가로 추정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제는 이제 500대를 이제 수용할 수 있는 차고의 건설 비용이 300달러일 때 450대를 수용할 때 그 건설 프로젝트 원가를 추정해보는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차 하나당 단가를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랬을 때 차 한 개당 6,000달러가 소요가 되고, 그래서 450개를 곱해주시면 450대를 수용하는 차고의 건설 프로젝트 원가를 추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거는 결국엔 과거 프로젝트의 정보를 가지고 원가를 추정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 면적을 기준으로 보정을 하는 걸 이제 적용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면적을 기준으로 이제 보정을 한다면 이런 그래프를 이렇게 활용을 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그래프를 활용하는 방법은 기준이 되는 프로젝트의 면적 분의 우리가 새로 추정을 하려는
그 건물의 면적을 나눠주시면 0.621이 되고요. 이 0.621에 해당하는 이제 지수를 찾아보면 이제 이 그래프를 가지고 1.08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그래프가 지금 정확하지 않아서 약 1.08로 볼 수 있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그래프로 표현이 되어 있다면 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면적에 대한 지수가 1.08이라면 우리가 만약에 면적당 금액이 만약에 100달러라고 하면 그 100달러에 이 지수를 곱해준 108달러가 면적에 대한 그 보정을 해준 단가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면적을 가지고도 보정을 해서 정확도를 높이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지역에 대해서도 이제 보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100개의 침대를 수용하는 기숙사의 프로젝트의 원가를 추정을 해볼 건데, 여기에서 정보가 침대 1개당 36,300달러라고 이제 비용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토탈 코스트는 그 단위 기능 개수의 이제 유닛 코스트를 곱한 금액이 되겠고, 그래서 이게 지금 아무 보정도 들어가 있지 않은 이제 원가, 추정된 원가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만약에 그 기숙사가 어느 지역에 건설이 될 건지 그 지역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그 지역에 대한 보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시티 인덱스라는 게 만약에 주어진다면 이 시티 인덱스라는 것은 이제 평균 시티 인덱스 100을 기준으로 86.2이기 때문에 이게 86.2%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100으로 나눠준 걸 곱해주시면 이 3129,060이 지역에 대한 보정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역에 대한 정보도 이제 보정을 해서 정확도를 높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연습 문제는 면적과 그 다음에 지역에 대한 것, 그리고 시간에 대한 거를 이제 보정을 하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 면적이 62,700인 건물을 지금부터 3년 후에 도시 B에 건설할 예정입니다. 이제 이 프로젝트의 원가를 추정을 할 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바닥 면적이 38,500제곱미터인 건물에 2년 전에 지어졌고요. 도시 2에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비용이 2197,540달러로 이제 정보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레이트도 주어졌고요. 이럴 때 그 프로젝트 원가는 우리가 전에 과거의 코스트에 타임에 대한 보정, 그리고 로케이션에 대한 보정, 그리고 사이즈에 대한 보정, 그 지수들을 다 곱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전의 코스트는 여기 2197,540달러 주어졌고요. 그리고 타임에 대한 보정은 이제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물가 상승을 고려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5년이라고 본 이유는 지금으로부터 3년 후에 지어질 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의 정보이기 때문에 3 더하기 2가 돼서 이제 5년에 대한 물가 상승률이 고려되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지역에 대한 지수는 요 1.24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시티 2에 대한 지수이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구하려는 시티 B에 대한 지수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각각 적용을 해주시면 되고, 이 면적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추정하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지수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곱해주신 요 금액이 프로젝트 원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면적 기반 견적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견적 방법이고요. 해당 시설물의 전체 면적에 단위 면적당 금액을 곱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견적 방법은 층고가 일정하거나 유사하고 층별 편매 형태가 유사한 건물의 견적에 적합한 방법이고요.
그 이유는 층고나 층별 평면 형태, 그리고 각 층별 건설 방법이 단위 면적당 금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용도가 서로 다른 공간이나 수준이 서로 상이한 공간이 한 건물 내에 존재할 때는 그 각 서로 다른 단위 면적당 단가를 적용을 하면 그 원가의 추정의 정확도가 높아지게 되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단위 면적당 단가의 추정은 그 견적자의 전문가적 판단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확정적인 단위 금액을 하기보다는 그 범위를 적용을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면적뿐만 아니라 채적을 가지고도 이제 견적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들 방법에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동일한 바닥 면적은 형태와 관계없이 동일한 초기 비용을 가진다고 의미를 하기 때문에 건축 현상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안을 한 것이 이제 인클로저 방법이 있고요. 이 방법은 공간을 둘러싼 표피, 외피를 가지고 견적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모양이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 다는 가정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요. 견적 금액은 외피 면적에 그 외피 면적당 단가를 곱해주는 게 되겠죠. 그래서 외피를 기준으로 이제 불량 구성 요소로 보면 지붕의 면적, 외벽의 면적, 내벽의 면적, 바닥의 면적 등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접근 방식 같은 경우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그 이제 단가 데이터의 축적이 잘 돼 있지 않아서 잘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기는 합니다. 다섯 번째 연습 문제는 이 세 가지 방법, 면적을 기준으로, 채적을 기준으로, 이제 그 외피를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 요 세 개를 각각 계산을 해보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 연습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A와 B, 이 직육면체의 그 각각의 방법을 적용을 했을 때 얼만큼 차이가 있는지를 보시려면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그 토탈 면적은 그 바닥 면적이 6 곱하기 6이 되겠고요. 층수가 4층이기 때문에 4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B는 바닥 면적이 3 곱하기 12가 되고 거기에 층수 4를 곱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바닥 면적은 다르지만 이 토탈 면적은 같습니다. 채적을 기준으로 보면 이 채적은 층수와는 상관없이 높이를 곱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죠. 자, 근데 그 외피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을 보면 그 직육면체 6개의 그 외피를 다 더해주시면 되는 거라서 여기선 좀 차이가 있죠. B 같은 경우, B가 더 이제 크게 나타내는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 방법을 사용했을 때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여섯 번째 연습 문제 같은 경우에는 면적을 기반으로 하는 견적 방법을 적용해보는 문제입니다. 자, 19,386 스퀘어피트를 가지는 이제 소방서의 프로젝트 원가를 이제 추정을 해볼 건데요. 그 스퀘어피트당 단가는 97.95달러입니다. 자, 그래서 이 소방서의 프로젝트 원가를 예상을 해보면, 추정을 해보면 이렇게 그 사이즈와 그 단가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아무 보정도 들어가 있지 않은 토탈 코스트는 이렇습니다. 여기에 조금 더 정확성을 가지기 위해서 그 해당 프로젝트의 특징에 대한 어떤 추가 기능을 적용해서 이제 금액을 추정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소방서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그 추가 기능에 대한 비용을 더 고려를 해서 이제 프로젝트 원가를 추정을 해보실 수 있고요. 근데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렇게 면적 기반의 견적 방법과 기능의 금액을 혼합해서 사용할 수는 있지만 단 중복 계산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계속 설명드렸듯이 이제 또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 지역 지수에 대한
시티 인덱스를 또 여러분들이 보정을 해 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지역에 대한 보정은 이렇게 만약에 오스틴에 대한 시티 인덱스가 79.7이라면 0.797을 이제 곱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게 또 이제 시간에 대한 어떤 보정이 필요할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이제 또 지금 이게 지금 현재 데이터가 2003년의 데이터고 공사는 2005년에 있을 거라면 여기에 대해 차이는 2년이죠. 그래서 2년에 대한 물가 상승률을 고려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공식에 넣어주시면 이제 우리가 추정하는 최종 프로젝트 원가는 이렇게 추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계산 견적 방법으로는 시스템 메소드가 있습니다. 건물을 서브 시스템으로 분리해서 견적하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서브 시스템의 합집합이 건물이다라는 가정으로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서브 시스템의 분류에는 이제 기초, 기계, 구조 이런 식으로 이제 건물을 서브 시스템으로 분류를 해서 그 해당하는 금액을 이제 추정을 해서 건물의 프로젝트 원가를 추정해 보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트레이드 브레이크다운 메소드라고 해서 어셈블리라고도 하는데요. 이거는 건물의 이제 아까 시스템 메소드는 건물을 서브 시스템으로 구분해서 했다면 이건 업무 요소별로 구분을 해서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 견적 방법에 비해 정확도가 높기는 하지만 견적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또 설계 정보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업무 분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건설 프로젝트의 WBS를 이제 주로 활용을 하고요. 그래서 콘크리트 공사, 조적 공사, 미장 공사 이런 식으로 업무를 구분해서 그 공정별로 금액을 추정해서 더해서 프로젝트 원가를 추정을 해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세 견적입니다. 상세 견적은 발주자 입장에서의 상세 견적은 실시 설계가 완성된 다음 공사의 예정 가격을 추정하기 위해 수행되는 견적이고, 시공자 입장에서의 상세 견적은 입찰 내역 작성 및 입찰가 산정을 위해 수행되는 견적과 낙찰 후에 실제 공사에 투입될 원가를 정밀히 산정하기 위해 수행하는 견적입니다. 2단계에서는 설계 도서가 거의 완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실시 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수량 산출을 수행하고 이에 각 단가를 적용해서 견적과는 수량 산출 기반의 견적 방법입니다. 상세 견적 일반적으로 프로젝트에 필요한 모든 요소의 수량에 선택된 또는 작성된 단위 비용을 곱해서 나오는 금액인데요. 여기서의 퀀티티는 수량 산출 결과로 실시 설계에 포함되는 정보, 실제 건축될 시설물의 모든 상세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시 설계 도면을 가지고 공정별 수량 산출을 한 결과가 되겠고요. 프라이스는 시간, 자재, 작업조에 대한 코스트로 구성이 됩니다. 상세 견적의 주요 요소는 크게 수량 산출, 단가 산정, 일반 관리비 및 이유 산정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지금 상세 견적의 절차는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이 순서대로 진행이 되고요. 이제 크게 주요 요소는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면 수량 산출은 프로젝트를 워크 패키지로 잘게 쪼개서 그 워크 패키지에 대한 재료의 소요량, 노무자의 소요수, 가설재, 시공장비의 내용, 수량, 사용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헤아려서 수량을 산출하는 절차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그 작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축척과 단위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복 산정 유의하셔야 되고 낭비와 수축, 팽창, 장비 마모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자, 순 공사원가는 총 공사원가는
순공사원가 일반관리비 이윤을 더한 금액이 되겠고요. 여기에서의 순공사원가는 직접비. 자, 여기에서의 일반관리비는 어떤 작업을 통해 물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관리 비용을 의미하고요. 이제 이윤은 수주 이익을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이 순공사원가는 직접비, 일반관리와 이윤은 간접비에 해당이 됩니다. 이 순공사원가는 다시 재료비와 노무비, 경비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재료비는 건설공사에 필요한 원료 및 원료의 가공품을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노무비는 공사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동력 소비에 발생하는 원가 요소로 건축물의 생산활동에 소요되는 노동력의 가치를 말합니다. 그리고 경비는 건설공사의 완성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외주비 이외의 원가 요소를 얘기를 하고요. 해당 작업에 소요되는 단위 금액은 기존 문헌이나 자재 공급업체, 설비 임대업체, 전문 하도급자, 정부 자료 등을 통해서 이제 얻을 수 있고요. 대표적인 활용 자료로는 이제 미국의 RS민즈라는 자료가 있고, 대한건설협회 표준품셈,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실적 공사비 정보를 활용해서 이제 그 단가의 정보를 여러분들이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자재비, 노무비, 장비비 이 각각의 단가를 산정하는데 이제 결정하는 요소들은, 먼저 자재비를 결정하는 요소에는 스펙이라고 해서 사양, 배달 시간까지 유용한 가격, 조달, 보증, 배달까지 리드타임, 공급업체의 재고, 공급자의 평판, 지불 기간 등이 이제 그 자재비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되겠고요. 그리고 노무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일의 종류, 사업의 지역, 노조의 가입 여부 등과 같은 이제 임금과 관련된 비율 금액이 있고, 이제 작업자의 효율성, 기상 조건, 작업장의 규모 등과 같이 이제 생산성과 관련된 요소들이 이제 노무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비를 결정하는 요소는 크게 이제 소유를 할 건지, 장기 리스를 할 건지, 아니면 단기 렌트를 할 건지, 이제 그 결정에 따라가서 이제 소요되는 비용들이 있고, 여기에는 이자율이나 보험이나 라이센스비, 뭐 세금 등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운영비라고 해서 유류나 유지관리비, 운반, 설치, 장비 작업자의 운영비 같은 것들이 이제 운영비에 이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관리와 이윤은 실제 프로젝트 수행에 들어가는 이외에 회사가 가져가는 비용을 얘기를 하고요. 직접비를 기준으로 요율을 정해서 결정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회계, 관리비, 광고비, 보험료, 이자비, 법률비, 임대료 뭐 등등의 비용들이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고, 이윤은 이제 수주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가 산정을 할 때 흔히 얘기하는 이제 표준품셈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실 텐데요. 표준품셈은 표준적이고 보편적인 공법에 의해서 시공되는 각종 공사의 단위 공종의 노무량과 장비 사용 시간 등을 수치로 표시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공정을 8시간 동안 한 명 또는 작업조가 단위 수량 세제곱미터를 이제 작업을 할 때 들어가는 품, 즉 재료와 노무의 양을 표준적인 수치로 표현을 해서 정리해 놓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표로 보시면 지금 이제 모르타르를 배합을 하는 거에 들어가는 이제 표준품셈에 대한 표인데요. 이제 1대1로 배합을 할 때 들어가는 시멘트의 양, 모래의 양, 그리고 노무량을 정해 놓은 게 이제 표준품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위 대가라는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때인데요. 이제 1위 대가라는 건 말 그대로 한 단위에 대한 대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앞에 표준품셈이 일을 하는데 들어가는 자재와 노무의 양을 얘기를 한다면 1위 대가는 거기에 단가를 곱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위 대가의 산정 결과는 자재 단가와 노무 단가별로 이제 계산이 돼서 일정한 양식의 1위 대가
대가표로 이제 기록이 되게 되죠. 그래서 자재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이제 조달청의 가격 정보나 물가 정보를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고, 노무비 같은 경우에는 대한건설협회에서 고시하는 노임 단가를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아까 1대1 모르타를 배합하는 거에 대한 1위 대가표인데요. 지금 이 퀀티티가 아까 표준품셈에서 가져오는 그 재료비와 노무량이 해당이 되는 거겠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자재비와 노무비와 이제 각각의 단가를 적용을 한 게 되고, 그래서 이 지금 마지막 주황색으로 음영 표시가 된 이 비용이 결국엔 그 1대1로 모르타를 배합하는 데 들어가는 1위 대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의 계산은 그 산출된 각 작업 공장의 수량과 우리가 방금 앞에서 구한 1위 대가에 의해서 산정된 단가를 곱해서 전체 공사 금액을 계산을 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시면 이 물량은 그 설계 도면으로부터 나오는 물량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아까 토탈 단가가 153,840이었죠. 그리고 자재에 대한 단가, 노무에 대한 단가도 있었죠. 그래서 각각 여기에 수량을 곱한 이제 비용이 있고, 그거에 이제 합계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이제 공사비가 되겠죠. 그래서 견적은 단가 적용 방식에 따라서 크게 1위 대가에 의한 방식, 그리고 실적 단가에 의한 방식으로 나뉘게 됩니다. 1위 대가에 의한 방식은 설계도서를 분석해서 투입자재 수량을 산출하고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포함된 1위 대가를 활용해서 단위 수량당 가격을 곱해서 산출하는 견적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1위 대가를 이제 단가로 활용을 하는 게 되겠고, 실적 단가는 이제 이 수량 산출은 똑같지만 이 단가를 1위 대가가 아닌 이 실적 단가, 과거의 어떤 프로젝트에서의 단가를 가지고 와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1위 대가에 대한 견적은 노무비 및 자재비의 현실 단가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것과 생산성 변화 반영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건설공사의 다양성, 여건 반영의 한계라는 단점이 있고, 예정가와 실행가의 차이가 크다는 것, 그리고 재개정이 복잡하고 적산 업무의 복잡화와 도서령 가대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실적 단가에 의한 방식은 건설공사의 다양성, 여건을 반영하는 데 좋고, 신기술이나 신공법의 대응력이 높아져서 이제 자율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적산 업무의 간소화, 도서령의 축소, 그리고 시간 환경 변화에 따른 실적 데이터 축적 및 활용으로 원가 예측력이 높아지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이제 노무비 및 자재비 현실 단가 적용이 어렵고 생산성 변화에 반영한 보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1위 대가의 방식의 장점이 실적 단가 방식의 단점이 되고요. 1위 대가에 의한 방식의 단점이 실적 단가의 방식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역서의 유형은 목적에 따라 나뉘는데요. 발주자가 공사 예산 확보 또는 공사 예정 가격을 확정하기 위해 설계 도면에 의해 작성하는 설계 내역서가 있고요. 그리고 공사 입찰 방식에 따라 시공자가 공사 수주를 목적으로 작성한 입찰 내역서, 그리고 낙찰 후 계약 시 제출하는 내역서인 도급 내역서 또는 계약 내역서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사의 낙찰 업체가 실제 공사 시 소요되는 비목으로 작성해서 원가 관리를 이제 목적으로 작성하는 마지막 실행 내역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원가 견적의 이슈입니다. 자, 원가 견적의 정확도와 정밀도는, 먼저 정확도는 실제 비용이 얼마나 근접하게 추정을 했는가에 대한 얘기고, 정밀도는 얼마나 세밀하게 구분이 되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원가 견적의 정확도와 정밀도는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높아지겠죠. 그래서 지금 강의 자료에 보시면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거는
그 원가 견적의 정확도, 정밀도를 5%에서 10%를 높이려면 약 3주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는 거를 이제 연구한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을 보시면 사업 단계가 진행될수록 설계 정보가 많아지고 그만큼 공사비 초과 리스트가 감소하게 되고요. 그래서 각 단계별로 활용할 수 있는 견적 방법들이 정의가 되어 있고 그 견적 방법들에서 이제 요구하는 정확도가 이제 여러 연구자들이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 견적이 정확하고 정밀할수록 좋겠지만 그만큼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사용하지 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산 견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활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타이밍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비용 견적의 결과가 무엇을 위해서 활용할 건지, 무엇을 위해서 사용될 것인지에 대한 제 목표가 먼저 설정이 되는 게 필요합니다. 정확한 추정 결과는 많은 이점이 있지만 정확한 추정을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의 초기 단계의 설계의 상세 수준과 정확성을 높이는 게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설계 시공 일괄 발주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시공성을 반영한 설계를 한다든지 라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전략은 원가 견적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견적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요소의 변화에 따라서 그 결과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 와리프의 분석에 용이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BIM 활용이 확대되면서 BIM 기반의 공사비 관리라는 시스템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도 이제 해결 전략 중에 하나가 되겠죠. 요약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원가 견적의 개념과 원가 견적의 유형, 그리고 원가 견적의 이슈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원가 견적의 개념은 이제 원가 관리를 위해서 그 프로젝트 전체 예산을 예측해보는 원가 견적이 가장 중요한 업무이고 그 원가는 수량과 단가를 곱해서 구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배웠고 그 원가 견적의 유형으로는 크게 계산 견적과 상세 견적으로 나누어서 이제 각 방법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방법을 연수 문제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원가 견적의 정확도와 정밀도는 시간이 많이 투자되면 투자될수록 높아지게 되고 그리고 프로젝트 단계별로 정보량이 다르기 때문에 활용될 수 있는 견적의 방법도 다르고 그 방법에 요구되는 정확도도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